안녕하세요, 호기심초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전설 속 무기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국의 전설에는 단순한 무기상의 의미를 지닌 전설의 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검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와 전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역사적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전설 속 무기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헌원검. 헌원검은 전설에 따르면 수산의 동을 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검은 황제를 위해 신들이 주조한 후 나중에 하오에게 전해졌다고 전해집니다. 헌원검의 디자인과 장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신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면에는 1월 성신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하늘의 천체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면에는 산천초목이 새겨져 있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문양들은 헌원검이 단순한 전투의 도구가 아닌 우주와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무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병, 즉 자루의 한 면에는 농경축 양의 기술이 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농업과 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상징합니다. 반대면에는 사일통의 책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세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검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와 세계를 통치하는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황제와 하오는 각각 성도를 펼친 인물들로 헌원검은 이들 두 인물의 신성한 사명과 연관된 성스러운 검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헌원검은 성도의 검으로 불리며 신의 뜻과 인류의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담로검. 담로검은 그 디자인과 기능에서 아주 독특한 무기입니다. 검의 색깔은 깊은 검은색으로 그로 인해 담로검은 날카롭다는 느낌보다는 관우하고 인자한 인상을 줍니다. 이 검의 외형은 마치 깊이 있는 눈처럼 사려 깊고 명철한 시각을 지닌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담로검은 군왕과 제후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담로검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주가 도덕을 갖추면 검이 그의 곁에 있고 나라는 행성한다. 군주가 도덕이 부족하면 검은 그의 곁을 떠나며 나라는 쇠망한다. 이는 담로검이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군주의 도덕성과 국가의 운명을 지켜보는 신성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로검을 주조한 구야자는 이 검을 통해 자신의 필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단단한 것도 깨뜨릴 수 있고 살기 없는 병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담로검은 인자무적의 상징으로 그것을 지닌 사람은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담로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도의 검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 검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군주에게 힘을 주는 동시에 도덕이 결여된 군주에게는 그 곁을 떠나가며 국가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적소검. 적소검의 역사는 고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 항고조 유방이 팩사라는 적을 처치할 때 사용한 무기로 유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적소검은 실체주와 구아옥의 차가운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석들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빛은 사람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강렬했죠. 이 검의 칼날은 서리발과 같은 냉혹한 냉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자체로도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적소검에는 적소라는 두 글자가 전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적소라는 이름은 검의 신비로움과 위엄을 나타내며 제도의 검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제왕의 권위와 신성을 상징하는 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고조 유방이 이 검을 들고 팩사와의 전투에 나섰을 때 적소검은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방이 적소검을 휘두를 때 검에 비친 전장을 비추며 적의 군세를 압도했습니다. 적소검의 존재는 단순히 무기의 범주를 넘어 그 시대의 권력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4. 태아검. 태아검의 전설에 따르면 이 검은 구야자와 간장, 두 전설적인 대검사가 공동으로 주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들 대검사는 태아검의 출현에 대해 그들만의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아검이 일찍부터 존재해왔지만 그것은 무형의 무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의 진정한 출현은 천지의 시기가 맞아야만 가능했다고 말하죠. 즉, 천시지리인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이 검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태아검은 초나라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검이 완성된 후 검신에는 태아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이는 검의 위엄과 신비를 상징했습니다. 이 검이 유명해진 이유는 진나라 왕예와 관련된 사건 때문입니다. 진왕예는 초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검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초나라 도성을 3년 동안 포위하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초왕은 직접 전장에 나서 적과 싸웠습니다. 초나라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초왕은 태아검을 손에 쥐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태아 오늘 이 검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라는 말과 함께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모래와 돌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하늘은 시커멓게 변하여 해를 가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그 안에서 포효하는 것처럼 보였고 적군의 병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왕의 위엄이라고 평가하며 태아검의 위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아검은 이렇게 위도의 검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전설과 힘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역사와 전설이 얽힌 복잡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칠성용연. 구야자와 간장은 이 검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자산에서 산의 계곡물을 끌어와 주검로의 옆에 있는 7개의 연못, 즉 칠성연못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연못들은 칠성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고 검이 완성된 후에는 검신을 내려다보았을 때 마치 높은 산에서 깊은 연못을 바라보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검의 외형은 마치 용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 검의 이름이 용연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검의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장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자선은 간신의 모함으로 망명의 길에 들어섰고 초나라 병사들이 그를 끊임없이 추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강의 끝자락에서 길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작은 배가 급히 다가왔고 배 위에 어장인이 그에게 빨리 배를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오자선은 배에 올라타게 되고 작은 배는 신속히 갈대밭으로 숨어서 추격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장인은 오자선을 다시 강가로 데려다주며 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오자선은 감사를 표하며 어장인의 이름을 묻지만 어장인은 자신은 그냥 떠돌이일 뿐이라며 어장인이라고만 부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자선은 감사의 표시로 칠성용연을 어장인에게 주고 자신이 오자서의 행적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장인은 이 검을 받아든 후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며 자신이 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이므로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어장인은 스스로 검을 목으로 가지고 자결하였습니다. 오자선은 자신이 한 말에 큰 후회를 느끼며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칠성용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검의 전설을 넘어서 충성과 고결함 그리고 희생의 미덕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설 속의 검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검들을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통과 신념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6.7 간장막야. 간장검과 막야검은 각각 전설적인 대검사 간장과 막야에 의해 주조된 두 개의 검입니다. 이 검들은 단순히 뛰어난 무기가 아닌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두 사람의 깊은 유대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간장은 운검을, 막야는 자검을 제작했습니다. 이 두 검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사람의 헌신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간장은 철저하게 일을 하며 오왕을 위해 검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인 막야는 그의 옆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땀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조 작업이 진행되던 중 간장은 구해온 전철 지정을 녹일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철은 너무 단단해서 녹이기 어려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검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간장이 검을 제작하지 못하면 오왕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에 처했을 때 막야는 자신의 몸을 던져 주검로에 뛰어들어 결국 철을 녹였습니다. 간장은 이렇게 어렵게 검을 완성하고 운검인 간장검을 오왕에게 바치고 차검인 막야검은 아내를 추억하기 위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오왕은 이를 알아내고 막야를 뺏기 위해 병사들을 보내 간장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간장은 자신이 만든 차검 막야에 물어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검은 스스로 검갑에서 나와 깨끗한 백룡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갔고 간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간장이 사라지자 오왕에게 바쳤던 간장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천리 떨어진 황량한 빈성현의 연평진이라는 큰 호수에서 백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백룡은 아름답고 선량하여 비바람을 가져와 황량한 빈성현을 오곡이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켜 마을 이름도 풍성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백룡이 항상 어딘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600년이 흘러간 우연한 기회 풍성현의 현령 뇌환이 성벽을 수리하던 중 지하에서 석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간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검이 들어있었습니다. 뇌환은 전설의 명검을 얻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연평진을 지나던 중 검은 스스로 검집에서 빠져나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면이 뒤집히더니 흑백상룡이 나타나 뇌환에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한 후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현성에는 평범한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뛰어난 철장으로 기술이 뛰어나지만 병기 제작을 거부하며 농기구만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부채를 붙여주고 땀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간장과 막야의 전설이 그들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8. 어장용절의 검. 이 검은 월나라 출신의 대자인인 구야자가 만들어오며 전제라는 자객의 오왕류를 암살하는 데 사용된 특별한 무기입니다. 이 검의 전설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객의 이야기 중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검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15년 오왕류가 통치하던 시기에 초평왕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발류는 공자 엄효와 초경을 보내 유읍과 첨땅을 포위하게 했고 고발개차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고발광은 고발류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4월, 병자일의 고발광은 고발료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 중 고발광은 자신의 다리가 다친 척하며 숨어 있었고 자객 전제에게 생선구이 요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제는 생선구이 요리의 뱃속에 어장검을 숨겼습니다. 고발료가 이 요리를 먹으려 할 때 전제는 어장검을 꺼내어 고발료를 암살했습니다. 이 암살 작전의 여파로 전제는 근위병들에게 발견되어 사망했지만 고발광이 대기시켜놓은 군대가 근위병들을 공격하거나 항복을 받아내어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고발광은 왕이 되어 고발광에서 고발함료로 개명하며 오왕함료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장검은 단순히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가 아니라 전제의 용기와 의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이 검은 용절의 검이라고 불리며 전제의 용감한 행동과 의를 상징합니다. 어장검은 그 역사적 사건과 함께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9. 순균. 순균검은 그 탄생부터가 전설적입니다. 월절서에 따르면 이 검은 하늘과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걸작이라고 합니다. 순균검의 주조를 위해 1000년 동안 석근산의 산이 무너지면서 주석이 나왔고 만년 동안 약야강의 강물이 마르면서 구리가 나왔습니다. 내공은 철을 두드리고 교룡은 주검로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검대사 구야자는 하늘의 명을 받아 피를 토하며 10년을 바쳐 이 검을 완성했습니다. 검이 완성된 후 석근산과 약야강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고 구야자는 이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춘추시대 월왕부처는 여러 해 동안 와신상담하며 강력한 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지만 천하제일의 검을 감정하는 데가 설촉을 초청하여 자신의 검을 감정하게 했습니다. 설촉은 월왕부천이 내놓은 호조와 거걸이라는 검을 휘어보고 그 두 검에는 결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조는 빛이 흩어지고 약하며 거걸은 재질이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천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시종에게 수백 명의 철갑무사와 함께 순균검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설촉은 순균이라는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검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순균검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촉은 순균검이 하늘과 인간이 함께 만든 무의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어떤 보물과도 교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순균검이 이미 절창의 경지 즉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천필의 준만한 큰 성, 부유한 향과 교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왕구천은 설촉의 말에 만족하며 이 검이 지닌 가치가 무가지보임을 인정하며 순균검을 영원히 소장하겠다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순균검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하늘과 인간의 협력으로 탄생한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 검은 하늘과 지구의 정수를 담아내며 그 자체로도 전설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균검은 종기무쌍의 검이라고 불리며 그 가치와 특별함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0. 승연. 승연검은 상왕조 후기에 주조된 명검으로 춘추시대 위나라의 공주가 소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검은 그 독특한 특성 덕분에 전설 속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연검은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검으로 그 유영무영의 특성은 검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승연검과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로 오래된 옛날 하늘색이 흑백으로 변하는 순간 두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이 두 손이 맞잡고 있는 곳에는 검벽만이 보였고 검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쪽의 벽에는 은은하게 검연검의 그림자이 보였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으며 황혼이 되어 하늘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백주와 흑야가 교차하는 순간 그 검용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그림자는 두 손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스카는 바람 소리처럼 미미했지만 나무는 천천히 흔들리며 결국 남풍에 의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잘린 자리에는 오랜 세월의 나이테가 드러났습니다. 하늘색이 어두워지면서 승연검은 다시 무형으로 돌아갔고 천지간에는 정적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검에 매우 우아하고 섬세하며 그 자체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정치우아한 검으로도 불립니다. 승연검의 검용이 하늘색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신비롭고 우아하여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신비를 담아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승연검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중국 전통 무기의 상징적인 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설의 무기들,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중국의 역사와 신화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전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와 전통을 담은 예술품이자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전설의 무기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보는 중국의 신비와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